써야 되는 거를 모른다? 진짜 큰 돈 나가죠. 그때는 좀 생각보다 커 보이거든요. 우리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되거든요. 또 좀 제대로 잘 안 쓴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촉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월 300, 400, 450, 700. 만만치가 않네. 네? 노무사님 왜요? 사무실 이사 가시게요? 아니요, 저 구인 공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경력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인건비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됐네요.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뭐 더 좋은 사무실로 이사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조금 넓은 빌라라도 임대해가지고 뭐 저희 숙소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 사람 한 명 들이는 것도 정말 목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을 뽑는 건 그렇게 목돈 나가는 걸로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그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계약서도 잘 안 써요. 우리가 뭐 월에 400 또는 500짜리 뭐 임대차 계약을 한다 치면은 사전에 가서 하자 점검도 하고 등기부 등본도 떼고 임대차 계약서도 사전에 반드시 쓰잖아요, 잘.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잘 쓰면서 이상하게 월 똑같이 400, 500 나가는 사람을 쓸 때에는 근로계약서도 좀 제대로 잘 안 쓴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종종 계약관계가 아닌 사업장에서 전화 올 때가 좀 많은데요. 그때 보면은 항상 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촉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안 쓸까요? 알면서 안 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못 하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이제 우리가 뭐 알면서 안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장 우리 사업장에 근로계약서가 뭐 없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몰라서 못 하는 거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를 모른다? 이거는 요새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뭘 써야 되는지 아예 정말 까마득하게 모르거나 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혹여나 나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하는 걱정 때문에 못 쓰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보기엔 사업장 입장에서도 정말 큰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진짜 큰 돈 나가죠. 우리가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1,320원이거든요. 뭐 대충 그냥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한 215만 6,880원 정도가 될 텐데 한 대략 215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215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인건비로 매달 215만 원씩 나간다 이러면은 생각보다 좀 안 커 보여요. 근데 우리가 달달이 매달 215만 원씩 뭐 월세를 낸다 이러면은 그때는 좀 생각보다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람 하나 쓰는 건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데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되게 꼼꼼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급 300만 원 주고 사람을 쓴다고 했을 때 정확히 300만 원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월급 300만 원 주고 근로자를 한 명 고용했다고 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300만 원만 지출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4대 보험료도 있을 거고요. 보통 4대 보험료 한 10%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4대 보험료만 해도 10%가 더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있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도 있는데 이것도 한 8.3%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8.3% 정도 잡으면 되고 세 번째로 그 직원을 위한 뭐 이제 작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기구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책상, 의자 내지는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점심 식사를 지원한다 내지는 뭐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는 기타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복리후생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보통 한 적게는 1.3배에서 1.5배 많으면은 거의 2배까지도 이제 실제 지출되는 인건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럼 월급 300이라고 치면 실제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약 390만 원에서 450만 원이란 말씀이시네요. 만약 월급이 500이라고 치면 실제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약 650에서 750 정도가 되겠네요. 진짜 많이 나가네요. 맞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총액을 좀 계산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비용을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분에게 이제 책정된 월급, 근로자에게 책정된 월급에서 한 1.3배 내지는 1.5배 정도를 곱하시면은 대략적인 그런 예상 실질 인건비를 도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형사처벌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근로계약서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간혹가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들어가도 그냥 잘 설명하면 봐주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면은 뭐 봐준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한 페이지짜리 근로계약서 샘플이 있는데 그걸 써도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한 페이지짜리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노동부에서 발행한 표준 계약서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표준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정말 여러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계약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법상 기초사항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지간한 회사들은 그걸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정말 영세한 사업장들, 예를 들어서 정말 직원 수도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시급으로 급여 책정해서 나가는 편의점, 아주 영세한 규모의 음식점, 카페, 이런 곳들은 사실은 뭔가 외부 전문가를 조금 비용을 주고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되게 좋을 수 있고요. 반면에 뭐 우리 회사가 직원 수도 5명 이상 넘어가고 어느 정도 사업의 실질, 그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장들은 표준 근로계약서를 거의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의 실질에 맞는, 우리 사업장의 회사 운영에 조금 더 부합한 그런 근로계약서를 이제 세팅을 해서 쓰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 세팅이 정말 중요한가 보네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정말 달라져요. 이게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가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는 나를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내용, 업무 장소, 그리고 뭐 급여 설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서 추후 법적 효력 발생 요건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서류 또한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사실 계속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를 대리해서 사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를 대리해서 사건을 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근로자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했을 때, 그때 회사가 사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못 써준 덕분에 저희가 손쉽게 조금 임금체불 진정을 인정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때 가장 적게 받았던 분이 그래도 못해도 900만 원 이상은 받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회사가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썼어도 인정받을 수 없던 건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써주지 않은 덕분에 되게 손쉽게 이겼던 사건입니다. 반면에 비슷한 사안에서 저희가 회사 대리로 참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 근로자분께서도 아주 정말 치밀하게 저희가 봐도 놀랄 정도로 사진이나 매일매일의 그런 근무 기록, 시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철저히 준비해서 노동청에다가 이제 퇴사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근로계약서상 고정 OTJ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그거를 인정받아서 되게 손쉽게 조금 방어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노동 분쟁에 있어서 승패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만 봐도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이 총 12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4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43개의 개별적인 내용은 회사 사정에 맞게 또는 조금 더 회사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작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면 어때요? 아무리 뭐 특이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던가요? 심지어는 부동산을 안 끼고 개인들끼리 이렇게 매물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만큼은 많이 불안해가지고 공인중개사분을 찾아가서 공인중개사분을 이제 끼고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공인중개사는 아니라서 함부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보다 근로계약서가 훨씬 더 변수가 많고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서를 전문가 없이 그냥 혼자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용 조금 지불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소상공인이고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요새 조금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도 여러 가지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우리 중기부 산하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런 데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다 해봤는데 도저히 우리는 뭐 해당도 안 되고 근데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회사에 사람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 HR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